어머님, 치매 오기 전에 서류 정리하시죠. 며느리가 증여 서류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저는 72살입니다. 남편 없이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며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작은 재산까지 모두 아들 이름으로 넘기라는 그 말이 제게는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치매라는 말을 앞세운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뜻밖의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날 저는 조용히 식탁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한 달 뒤 제 앞에 무릎 꿇은 건 아들 부부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김정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40대 초반에 먼저 보내고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외아들 민수를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랑 제가 10년 넘게 식당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손님들 눈치 보며 접시 나르고 새벽같이 일어나 김장하고 명절엔 혼자 차례상 차리면서도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땐 제 치맛자락 붙들고 다니면서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아이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예요. 며느리 윤미 씨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 피부 관리 안 하세요? 요즘 70대는 다들 관리하던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직설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윤미 씨는 절 늙은이로만 봤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동정의 눈빛이었죠. 명절 때마다 느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요즘은 다들 배달시켜 먹던데요 라고 하고 제가 손주 보고 싶어서 연락하면 요즘 아이들은 할머니 집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라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들은? 아들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제 편을 들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참았어요. 며느리가 미울 순 있어도 아들까지 미워할 순 없었으니까요. 올해 추석을 한 달 앞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윤미가 엄마 보고 싶대요. 전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저를 초대하다니 뭔가 달라진 건가 싶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30평대 깔끔한 집이었죠. 윤미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전 그냥 좋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윤미 씨가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그냥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긴 한데. 제가 대답하자 윤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정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면서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깜빡한다고?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제가 물으니까 윤미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난달에 어머니가 민수한테 전화하셔서 약 드셨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30분 뒤에 또 똑같이 전화하셨대요.
전 당황했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냐? 제가 변명처럼 말하자 윤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치매 오기 전에 재산 정리하셔야죠. 그 말이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재산 정리? 갑자기 왜 재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슨 재산 정리?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정리해요. 나중에 치매 걸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엄마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 있잖아요. 그거 증여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증여? 제 이름으로 된 걸 아들한테 넘기라고요? 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세금 문제도 있고요. 미리 정리하면 증여세도 적게 내거든요. 우리가 엄마 모시면서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모시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보러 제대로 온 적 없으면서요? 윤미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증여 서류 준비해 놨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서류를 펼쳐 보이는데 거기엔 제 아파트 주소와 예금 계좌번호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벌써 다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전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기보다 슬펐습니다. 아들이 제 재산이 궁금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지금까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알아요, 엄마. 그래서 이렇게 잘 모시려는 거잖아요. 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라고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치매 걸릴까요? 아니면 아들이 그냥 제 재산이 필요한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전 정말 늙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제 이름까지 내줘야 하나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했던 날들, 아들 학원비 마련하려고 부업까지 했던 시간들, 아들 결혼식 때 혼자 눈물 흘리면서도 웃었던 그 순간들. 그런데 이제 와서 치매 운운하며 제 재산을 가져가려 하다니요. 며칠 뒤 윤미 씨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서류 언제 주실 거예요? 추석 전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어요. 추석이 2주 남았더라고요.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추석 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윤미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사돈까지 온다고요? 뭔가 더 불길했습니다. 하지만 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명절인데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그래, 갈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추석 당일 전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이랑 호박전, 김치전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에 윤미 씨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윤미 씨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댁. 오셨어요? 뭔가 어색했어요. 명절 차례도 안 지냈는데 벌써 다들 모여 있다니요. 식사 준비는 이미 다 돼 있었습니다. 제가 싸온 전은 주방 한 구석에 놓였어요. 윤미 씨가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라고만 했죠.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윤미 씨 아버지가 말을 꺼냈어요. 사돈댁,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제가 대답하자 윤미 씨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이가 나이니까 조심하셔야죠.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효도래요. 효도요? 갑자기 왜 효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전 젓가락을 든 채로 그분들을 쳐다봤습니다. 윤미 씨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요즘은 자식한테 미리 증여하는 게 대세래요. 나중에 치매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아, 이거였구나. 사돈까지 동원해서 절 압박하려는 거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를 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 모실 거니까. 윤미 씨도 거들었죠. 어머니, 저희가 모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래, 알았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생각해 볼게. 오늘은 명절이니까 이 얘긴 그만하자. 제가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갑자기 속이 안 좋네. 엄마. 민수가 불렀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윤미 씨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명절에 아들네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제가 뭔가 해야겠다고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랍을 여는 거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그 서랍이요. 거기엔 남편의 옛날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험증권, 통장, 그리고 낡은 종이 봉투들. 한참을 뒤적이다가 누런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면에 남편 필체로 기장군 임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땅 문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땅에 대해 거의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나중을 위해 사뒀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죠. 등기부등본을 보니 기장군 철마면 어딘가에 있는 임야였어요. 면적은 1000평 정도. 남편이 20년 전쯤 산 거였습니다. 그때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속 땅이니까 별로 비싸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땅이 아직도 제 명의로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기장군 철마면 땅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땅 문서에 적힌 주소를 읽어주자 직원분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아, 거기요? 거기 요즘 개발 들어가는 곳인데요. 개발이요? 제 심장이 쿵 했습니다. 무슨 개발이요? 제가 물었어요. 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됐어요. 작년 말에 확정됐는데 올해부터 보상 시작한대요. 토지 소유주분들한테 통지서 다 나갔을 텐데요. 통지서요? 저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 맞다. 제 주소로 오는 등기우편을 민수가 대신 받아가곤 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중요한 서류 제가 챙길게요라면서요. 혹시 그때 이 통지서도 가져간 걸까요? 전 바로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구청까지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제 땅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직원분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서류 한 장을 출력해 줬어요. 거기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8억 원이었어요.
땅값이랑 보상금 합쳐서 8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당 80만 원 정도로 책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예금 합쳐서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땅 하나가 그것의 16배나 되는 거였어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년 3월까지 보상금 지급 예정이에요. 그 전에 매각 의사 밝히시면 됩니다. 저는 그 서류를 꼭 쥐고 구청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서류를 또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땅이 8억 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왜 그렇게 서둘러 증여를 받으려 했는지요. 혹시 얘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들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한 푼도 못 받았겠죠. 아들과 며느리가 8억을 챙기고 저한테는 엄마 잘 모실게요라는 말만 남았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슬프기도 했어요. 내 아들이 정말 저를 속이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꾸민 일일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제 명의 통장이랑 예금 다 알고 싶어요. 직원분이 확인해 주시더니 목록을 주셨어요. 정기예금 3천만 원, 보통예금 2천만 원. 제가 알던 금액이었죠. 다른 건 없어요? 제가 물으니까 네, 이게 전부예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금주 조회를 해보니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잔액이 0원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물으니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개설하셨다가 해지하신 통장이네요. 거기서 3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3천만 원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누가 인출했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직원분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도장 찍힌 출금 전표가 있어요. 작년 11월에 인출하셨네요. 작년 11월이요? 그때 저는 감기 몸살로 일주일 정도 누워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병원 데려간다고 제 도장이랑 통장을 챙겨갔었죠. 설마 그때요?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건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행을 나와서 저는 길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제 몰래 3천만 원을 뺀 거였어요. 제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제 도장을 가져가서요. 그리고 이제는 남은 돈과 땅까지 넘기라고 한 거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리 증여받겠다는 게 아니라 제 전 재산을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다는 거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노린 거였어요. 제가 늙었으니까 치매 걸릴 거라고 하면서 모든 걸 빼앗으려 한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종이에 제 재산을 정리해 봤습니다. 현금 5천만 원, 아파트 시세 3억 원, 땅 8억 원, 총 13억 5천만 원이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10억대 자산가였던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아들한테 넘겨주지 않겠다고요. 제가 제 이름으로 지키겠다고요. 아들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모시겠다는 거라면 돈이 없어도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거라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투자예요.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땅 매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제가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법무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신탁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매 걸리셔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신탁이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법무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탁 계좌는 본인만 관리할 수 있고 가족이라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자동으로 나오게 설정할 수 있고요. 저는 바로 신청했어요. 그리고 땅 매각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법무사님이 알아보니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개발 예정지라 투자 목적으로 사려는 거였죠. 저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7억 5천만 원에요. 보상금보다는 적었지만 빨리 현금화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일주일 뒤 땅이 팔렸습니다. 제 통장에 7억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전부 신탁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금 5천만 원도 함께요. 총 8억이 제 이름으로 안전하게 보관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빴어.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추석 때 그렇게 가시더니 연락도 없으시고. 민수 목소리가 약간 짜증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작년에 내가 엄마 통장에서 돈 뺀 거 맞지? 순간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뒤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 그때 집 전세 보증금이 급했어요. 잠깐 빌린 거예요. 빌렸다고요? 저한테 말도 없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갚았어? 제가 물으니까 민수가 더듬거렸어요. 곧 갚으려고 했는데. 엄마, 지금 화나셨어요? 화났냐고? 민수야, 엄마 돈 몰래 가져간 건 도둑질이야. 내가 그걸 모르니? 엄마.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차피 엄마 돈은 나한테 올 돈이잖아요. 미리 쓴 것뿐인데 왜 그러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차피 자기 돈이라고요?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많이 속상해해요. 오해 푸시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며느리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민수 번호도요. 며칠 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윤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돌아가.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머니 모실 거잖아요. 모신다고요? 돈 때문에요? 저는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윤미 씨는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윤미 씨는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으로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땅 덕분에 제가 제 이름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운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제가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제 존엄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김정자를 위한 삶을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누가 저를 압박하지 않았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윤미 씨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윤미 씨 어머니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사돈 어머니까지 동원하는구나.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윤미 씨가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죠. 윤미 씨 어머니가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돈댁, 저예요. 우리 애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이야기 나눠요.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다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윤미 씨 어머니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게 사돈댁, 우리 집으로 한번 오시죠.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밥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하세요. 윤미 씨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사과요? 뭘 사과한다는 건지 듣고 싶더라고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윤미 씨와 윤미 씨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둘 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하자 윤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성급했는데? 윤미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증여 얘기요. 제가 너무 서둘렀어요. 어머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그래, 내 마음은 생각 안 했지. 너희들은 내 돈만 생각했잖아. 제 말에 윤미 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너희가 나한테 관심 있었던 건 내 재산뿐이잖아. 내가 치매 걸린다고 겁주면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잖아. 윤미 씨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사돈댁, 우리 애가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진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모신다고요? 돈 있을 때만 모시려는 거 아니에요? 사돈댁. 윤미 씨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잘했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뭘 잘했는데요? 명절 때 제가 해간 음식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제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면 귀찮아하고 그게 잘한 거예요? 윤미 씨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잖아요. 윤미 씨,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당신 기장 땅 알고 있었죠? 윤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 작년에 보상 통지서 나왔을 때 민수가 가져갔잖아. 그거 당신한테 보여줬죠? 윤미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역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계획한 거지. 나한테서 재산 다 빼앗으려고. 치매 운운하면서 증여받으려고 한 거잖아. 윤미 씨 어머니가 딸을 감쪽같이 감쌌어요. 사돈댁, 오해예요. 우리 애가 그럴 애 아니에요. 오해라고요? 그럼 왜 작년에 제 몰래 3천만 원을 빼갔어요? 그것도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요. 그게 오해예요?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난 이제 알았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내 돈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 윤미 씨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진짜 땅 팔았어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드디어 본색이 나왔네요. 결국 궁금한 건 돈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 돈이 어디 갔는지 당신이 왜 알아야 해요? 어머니, 그 돈은 민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민수한테 가는 거잖아요. 윤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민수한테 가겠지. 하지만 난 아직 안 죽었어.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은 내 거야. 윤미 씨 어머니가 일어섰어요. 사돈댁,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하는데도 이러시면 어떡해요? 사과요? 저는 비웃었어요. 진짜 사과는 돈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돈 때문에 찾아온 거잖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윤미 씨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정말 치매 걸리시면 누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것 같아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한테 신세 안 질 거니까 걱정 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연달아 5번이나 걸려왔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윤미한테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땅 판 거 맞아요? 그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역시 궁금한 건 돈이었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너한테 줄 생각 없어.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는 이제 너 없이 살 거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떨렸어요. 곧바로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 없이 산다고요? 민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 없이 살 거야. 너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진짜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민수야, 제가 글을 끊었어요. 작년에 내 통장에서 몰래 3천만 원 뺀 거 너지? 그것도 나 생각해서 한 거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갚으려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제가 말했어요. 너는 갚을 생각 없었어. 어차피 너한테 올 돈이라고 생각했잖아. 윤미가 그렇게 말하더라. 엄마, 제발.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한테 실망했어.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민수가 울먹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저는 비웃었어요. 진짜 아들은 엄마 돈 몰래 안 가져가. 진짜 아들은 엄마한테 치매 걸렸다고 겁주면서 재산 넘기라고 안 해. 너는 아들이 아니라 도둑이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수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고 싶어요. 법무사님이 약속을 잡아주셨어요. 오후에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법무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아드님이랑 의논은 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논할 필요 없어요. 제 돈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법무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이신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 볼 수 없으니까요. 법무사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어요.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셨죠. 유언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 아파트는 팔아서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할 것, 신탁계좌의 돈은 장학재단에 기부할 것, 아들 민수에게는 100만 원만 남길 것. 그 100만 원이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아무 미련도 없었어요.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죄책감도 없었고요. 오히려 제대로 된 곳에 쓰일 거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한테서 수없이 연락이 왔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윤미 씨도 집 앞에 몇 번 더 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인터폰으로 손주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미끼로 쓰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먼저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달 뒤 토요일 낮 12시 집 앞 한정식집에서 보자. 마지막이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수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알겠어요. 꼭 갈게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제 인생을 정리했어요.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자 일주일 만에 계약이 들어왔어요. 3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 돈도 신탁 계좌로 넣었어요. 이제 제 통장엔 총 11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제주에 작은 집을 알아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단독주택이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작지만 제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이사 날짜도 잡았어요. 민수를 만나고 일주일 뒤였죠. 짐을 정리하면서 사진첩을 봤습니다. 민수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제가 민수 손잡고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민수는 더 이상 그때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어른이 됐어요. 제가 어디서 잘못 키웠을까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서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모든 걸 해줘서 버릇이 없어진 걸까요? 답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였어요. 민수는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 그 모자가 아니었어요. 약속한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 단정하지만 엄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한 달 사이 더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11시 50분, 저는 한정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10분 일찍 갔어요. 예약한 룸으로 들어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죠. 저도 곧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오가 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어요. 혼자였어요. 윤미 씨는 안 데려왔네요. 민수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는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민수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잘 지냈어? 제가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엄마는요? 나도 잘 지냈어. 아주 잘 지냈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종업원이 들어와 음식을 차렸습니다. 전체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죠.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먹어. 민수도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을 입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반찬을 집어먹으며 대답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제가 엄마 마음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어요. 윤미가 자꾸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윤미 탓이야? 제가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약했어요. 그래.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약했어. 엄마보다 와이프가 더 중요했지. 돈이 엄마보다 중요했고,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왜 작년에 내 통장에서 몰래 돈을 뺐어? 그것도 내가 아파 누워 있을 때?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하면서 재산 넘기라고 했어? 기장 땅 알고 있었잖아. 그거 노린 거지?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가 어떻게 다 알아. 제가 말했어요. 너희가 뭘 계획했는지 다 알아.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돈이 눈이 멀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40이 넘은 남자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 보기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일어나 앉아.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이거 받아. 제가 봉투를 밀었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집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있었죠. 민수가 종이를 읽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 내가 받을 전부다. 땅은 이미 팔았고 아파트도 팔았다. 그 돈은 모두 사회에 기부할 것이다. 너에게는 200만 원이 마지막이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내 유언이야. 제가 말했어요. 나는 내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야. 불우이웃 돕기랑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야. 너한테는 그 100만 원이면 충분해.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는 쓰게 웃었어요. 나는 내게 72년이라는 기회를 줬어. 너를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킬 때까지. 그게 충분한 기회 아니었어? 엄마, 제발. 민수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나는 결정했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민수가 울부짖었어요.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를 놓아주는 거야. 그리고 나 자신도 놓아주는 거지.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거짓말. 제가 말했어요. 너는 나 없이도 잘 살 거야.
윤미랑 손주랑 함께.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엄마. 민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갈게. 건강하게 잘 살아. 어디 가시는데요? 민수가 물었어요. 제주도. 제가 대답했어요. 거기서 새로운 인생 시작할 거야. 바다 보면서 조용히 살 거야. 제주도요? 언제요? 다음 주. 제가 가방을 들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 거야. 엄마 안 돼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아. 민수야, 이게 우리한테 더 좋은 거야. 우리가 계속 만나면 서로 상처만 줄 뿐이야. 엄마 치매 걸리면 어떡해요? 누가 돌봐드려요? 저는 웃었어요. 치매? 그래, 걸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전에 너희 얼굴은 잊고 싶구나.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민수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정식 집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50년 가까이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거나 기증했어요. 사진첩도 버렸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곳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울 일은 없어요. 앞으로는 웃는 일만 있을 거예요. 1시간 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울과는 다른 바람이었어요. 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미리 계약한 집으로 향했어요. 집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방 2개에 거실, 작은 부엌이 있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짐을 풀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제주에서는 아무도 저를 몰라요. 아무도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들한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김정자예요. 72의 평범한 여자.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시장 가서 장을 보고,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랑 고추, 토마토를 심었어요.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 분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친절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물으면 서울이요라고만 대답했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묻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1달이 지났습니다. 제주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바다를 보러 나갔고 오후엔 텃밭을 돌봤습니다. 저녁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어요.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않았고 누구한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제 번호를 차단한 모양이었어요. 아니면 포기한 걸 수도 있고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민수가 어떻게 살든 이제 제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살 겁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공고를 봤어요. 노인문예 교육자원봉사자 모집. 제가 평생 교사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래, 다시 가르칠 수 있겠구나. 저는 신청서를 냈어요. 일주일 뒤 저는
도서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늙은 분들이 많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었죠. 그분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 걸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평생 내 이름도 못 쓰고 살았는데 이제야 쓸 수 있게 됐네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가르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한테서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제 이름이었다는 걸요. 제 통장, 제 땅, 제 집, 모두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오면서 그 이름들이 제 존재를 증명해줬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이름들을 지우려 했던 거예요. 한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저는 이런 걸 보며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문득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저를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청구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엽서 한 장. 누가 보낸 건지 궁금해서 뒤집어 봤어요. 발신일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민수였어요. 엽서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서울 집을 팔 때 등기부등본에 새 주소를 기재했을 거예요. 민수가 그걸 확인했나 봐요. 저는 엽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엽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산책,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제 하루는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2달이 지났을 무렵 동네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퇴직 교사분들 대상으로 특강 요청이 있는데 혹시 가능하세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 앞에 서는 거라 설렜어요. 특강날 저는 초등학교 강당에 섰습니다.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10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정자 선생님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왔어요. 제 이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뭔지 알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름은 여러분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만의 이름이죠. 선생님도 제 이름이 있어요. 김정자. 이 이름은 선생님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72년 동안 이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누군가 선생님한테서 이 이름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누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선생님 이름으로 된 것들을 자기 거로 만들려고 했어요.
왜요? 다른 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겁을 줬어요. 선생님이 곧 치매 걸릴 거라고 말하면서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치매가 뭐예요? 치매는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에요. 나이가 들면 걸릴 수도 있죠. 그 사람은 선생님이 치매 걸리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재산을 넘기라고요.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선생님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멀어졌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알았거든요. 치매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걸요. 뭔데요? 아이들이 일제히 물었어요. 사랑을 가장한 욕심이요.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은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선생님 돈을 원했어요. 선생님 이름으로 된 것들을 원한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요, 그 사람을 놓아줬어요.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거죠. 슬프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슬펐어요. 아주 많이. 하지만 선생님은 더 중요한 걸 지켰어요. 선생님 자신을요. 선생님 이름을요. 그리고 선생님 존엄을요.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 중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가진 걸 탐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 거라는 걸요. 여러분 이름으로 된 것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인생. 그건 누구한테도 빼앗기면 안 돼요. 설령 그 사람이 부모님이라 해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때 한 남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웃었어요. 응, 행복해. 아주 많이. 왜요? 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을 위해 살고 있거든.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 특강이 끝나고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멋있어요. 선생님, 저도 제 이름을 지킬래요. 아이들의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학교를 나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평생 고생하며 돈을 모으고 결국 그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힘든 인생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제주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져요. 마당 텃밭에는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토마토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것들을 보며 뿌듯해해요.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소문을 냈나 봐요. 김 선생님한테 배우면 금방 는다고요. 그리고 가끔 초등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와요. 저는 흔쾌히 가서 아이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어줘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느껴요.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어제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어요. 제주 역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 땅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제주는 오랫동안 외로운 섬이었지만 그래서 더 강한 곳이 됐다는 걸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혼자지만 강한 사람. 외롭지만 행복한 사람. 제 이름을 지킨 사람. 김정자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 민수한테서 엽서가 한 장 더 왔어요. 이번에도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리워요. 하지만 엄마 뜻을 존중할게요. 건강하세요. 저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엽서는 서랍에 잘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제 인생을 살 시간이에요. 아들 없이, 가족 없이, 오직 저 혼자 사는 시간. 그게 저한테는 필요했어요. 오늘도 저는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죠.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며요. 치매요? 언젠가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뭐 어떤가요? 기억을 잃어도 제 이름은 남아있을 거예요. 김정자. 그 이름은 제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혹시 정말 치매가 와서 모든 걸 잊게 된다 해도 한 가지는 기억하고 싶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는 것.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 그걸 기억하며 떠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치매보다 무서운 건 사랑을 가장한 욕심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에요. 저 김정자는 오늘도 제주 바닷가에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늙었지만 당당하게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꼭 여러분 이름을 지키며 사세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치매보다 무서운 것은 사랑을 가장한 욕심이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지키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자 선생님처럼 우리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갈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